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종의 슬픈 역사에 관해서 영월의 장릉과 청령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종의 왕후인 정순왕후의 사릉과 광릉, 세조의 광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릉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고, 광릉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습니다.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는 송현수의 딸인데, 원래 단종이 즉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서 폐위되고 또 유배되고 나서 1457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왕후는 82세까지 살면서 온갖 고난과 치욕을 겪었습니다. 1457년 6월 실세의 왕으로서 단종을 숭인동 근처의 영도교라는 그 다리에서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 언덕에 올라서 거기에 정업원이라는 그러니까 불교 관계의 그 절에 그쪽에 머물면서 그리고 또 그 동망봉이라는 언덕 동쪽을 바라보는 그런 언덕에 올라서 거기서 매일 동쪽을 바라보면서 통곡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2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웁게도 조선 왕조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왕후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를 몰락시켰던 모든 사람들, 세조가 죽고 계유정난을 설계했던 한명회가 죽고, 그리고 한명회는 연산군의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하고 그런 치욕을 겪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중종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왕후로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묻힐 곳이 없었죠. 그러니까 단종의 누이 경혜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이 해주 정씨입니다. 그리고 해주 정씨의 묘역이 바로 지금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데 그쪽에 장례가 치러졌죠. 그런데 1698년 우리가 숙종 24년에 단종이 복위가 됨으로써 왕후도 복위가 되고 그 묘도 이제 사릉으로서 복위가 된 겁니다. 사릉은 생각사자 사릉이니까 아마도 일생 동안 그 기나긴 세월을 부왕을 생각하면서 고된 생활을 보냈다는, 그래서 생각사자의 사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후는 동망봉에 가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울고 한탄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생계를 위해서 풀을 뜯어서 옷에 물을 들이기도 하는 자지동천이라는 것도 오늘날 남아있고, 거기서 불쌍해서 그 옆에 사는 여인들이 도와줬다고 해서 그 장터가 마련이 됐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에는 그 지역에서 추모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고난과 비탄 속에서 살았던 곳, 그것이 그 남양주시 사릉이 되겠습니다. 사적으로 봐서 제209호인데 부군 노산군의 부인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단종 누이 경혜공주의 시가 해주정씨의 묘역에 안장되었다 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부터 남양주를 거쳐서 한강을 흘러가는 작은 한강지류의 하천이 있는데 왕숙천입니다. 임금이 잔 하천이다 그런 뜻인데, 그 왕숙천에는 조선 왕조의 14기의 왕릉이 있습니다. 그냥 동구릉을 비롯해서 광릉, 사릉, 고종 황제의 홍릉, 유릉, 왕릉이 아닌 광해군의 묘도 사릉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광릉은 바로 이 사릉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난만은 두 왕릉의 사이가 되겠습니다. 경혜공주는 사실 세조의 왕후 찬탈로서 그 남편도 결국 거열형을 당해서 죽었고 부친도 또 잃어버렸고 그래서 아주 비참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비구니로 들어가면서 아들을 보호하면서 육성을 해서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성종이 즉위했을 때 정미수라는 그 아들은 처세를 잘하고 연산군을 지나서 중종 때까지 살면서 그 모든 뒤처리를 아마 감당한 대단히 그 성공한 관리였죠. 그러니까 그 경혜공주는 단종의 누이로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면서도 그 아들을 기르고 그로서 뒤처리를 하는데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여인으로서 칭송이 됩니다. 숙종 24년 1698년에 그 문제들이 이제 보규가 돼서 해결이 되죠. 1498년에 그 연산군처에 무오사화가 일어나는데 무오사화가 바로 이 세조가 찬탈한 문제, 그것이 그 중국의 이제 초나라 때에 의제하고 관계시켜서 글을 쓴 그 사초가 문제가 돼서 무오사화가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역시 단종의 사건과 관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두 번째 갑자사화는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윤 씨를 내쫓은 사람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죽이는데 바로 그때에 계유정난을 설계했던 한명회가 부관 참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릉은 다른 왕릉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성물이라든지 하는 게 소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언덕이나 산 위에 있지 않고 비교적 평지의 산에 있고 그리고 거기는 그 주변에 소나무들이 아주 곧게 오르질 않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에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이 위에가 사릉이죠. 사릉이고 그 밑에 모습이 여기 이제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동쪽을 향해서 굽어 있다. 그러니까 영월의 장릉을 위해서 굽어 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캐다가 바로 장릉 앞에다가 심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령송이라고 정령이 서로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그 보니까 여기에서 그 묘목들을 기르는데 그 묘목들을 캐서 장릉으로 옮겨가는 고유제를 하는 행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자유스럽게 그렇게 길러진 곳이 사릉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릉 역시 그 왕사남이라는 그 영화 덕택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사릉에서부터 왕숙천을 따라서 북쪽으로 15km 그 지점에 광릉이 있습니다. 광릉은 바로 세조대왕과 그 세조대왕의 왕후 정의왕후의 그 두 분이 이제 돼 있죠. 거기는 특이한 것은 들어가면 Y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세조 왕릉이고 오른쪽에는 그 정의왕후 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왕릉을 동원 이강이라고 그러는데 가령 왕과 왕후라 하더라도 서로 떨어져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은 지역에서 합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경우는 같은 그 지역인데도 능이 다르게 이제 왕후와 왕릉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릉은 수도권의 폐라고 할 정도로 이제 나무가 많아서 유명한데 적어도 1000만 평 이상의 관리가 잘 되던 수목이 우거져서 지금 유네스코의 그 이관왕이란 얘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조선 왕릉으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또는 그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서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왕릉으로서보다도 이는 수목원이나 산림으로서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원찰로서는 그 근처에 봉선사가 있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뺏고 이제 한 14년 정도 재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날 왕사남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1700만의 관객,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03년에 중국의 세 번째 황제 영락제가 자기 어린 조카를 내쫓고 황제가 됐습니다. 그 어린 조카가 근문제고, 영락제가 우리가 성조라고 그러죠. 그 세 번째 황제로서 우리가 잘 아는 정화의 해상원정을 주도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락제 성조의 모습을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성조 영락제로서 142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424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 연왕이라고 북경을 방어하는 그런 책임자였는데, 황제의 아들로서. 그러나 어린 조카를 남경 난징에 있는 어린 조카를 내쫓고 자기가 황제가 됐죠. 그래서 어린 조카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불면서 중국 역사에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교롭게도 1424년에 이 황제가 세상을 떠났는데 20년도 채 못 돼서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왕위를 뺏긴 거죠. 그러니까 세조로 본다면 영락제하고 아주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단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 중국에 이제 사신으로 갈 때도 세조가 중국에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영락제가 세상을 떠난 조금 후이기도 하고, 그러나 공교롭게도 세조의 사돈인 한화의 두 누이가 명의 영락제와 선종의 후궁이 되었고, 그의 막내딸은 세조의 장자인 의경세자의 빈으로 되었다가 뒤에 성종의 모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화과는 사돈으로서 친근한 관계였고, 한화학은 역시 세조를 거쳐서 좌회전까지 이제 오르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적 사건과 그 사돈 집안 그 한신의 가문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단종의 그 왕위를 빼앗는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나라에 갔을 때 대동한 사람은 나중에 그 지편전의 학사로서 이제 변절을 했다고 비판받는 신숙주가 있었고, 또 김종서의 아들도 함께 이제 자리를 했습니다. 세조는 14년 동안 재위 동안에 상당히 아마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것 같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한 피부병이나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의경세자는 단종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또 둘째 예종도 즉위하자마자 곧 세상을 떠났고, 인과응보라든지 고민으로서 그 자연의 그러한 보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조는 뭐 당연히 국왕이었지만은 우리가 그 정난공신이라고는 정난도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영락제가 자기 조카를 내쫓은 것을 정난의 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난의 변. 난을 평정하는, 낭을 바로잡는 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는 것도 계유정난이라고 그랬죠. 계유정난. 그냥 그 정난이라는 글자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계유정난을 설계한 천하의 모사 장량이라고 하는 한명회는 온갖 부위를 아마 조선 왕조에서 부귀를 가장 많이 누린 관료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조를 왕위로 올리는데 1등 공신이고, 예종을 왕위로 올렸고, 또 성종을
왕위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세 왕을 국왕으로 추대하는 데 있어서의 1등 공신이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고 자기의 딸 둘을 국왕에게 시집 보내줘서 예종에게 시집 보냈는데 얼마 안 가서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성종에게 시집 보냈는데 거기서도 어린애를 낳지 못하고 또 얼마 안 있다 죽었고 또 그리고 자기는 압구정동에다가 압구정동 정다를 짓고 호화판을 누리면서 자기가 국왕 같은 행세를 하다가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거기에서 국왕만이 쓸 수 있는 그 포장을 빌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미움을 사가지고 관직에서 떠나야 됐고 갑자사화 때는 그 묘지가 파헤쳐지는 걸 당했고 그러니까 오남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두 딸이 두 왕한테 시집을 갔지만은 다 금방 죽었고 아들도 별로 신통치 않고 자신도 그랬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인과응보로서 그런 벌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숙주는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슨 한글 관계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헌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5 아들도 다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어쨌든 역사에 있어서 변절자로서 오늘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숙주는 그 이광수가 쓴 단정회사에 있어서는 부인도 남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왔느냐 해서 뭐 자살을 했다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역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수정을 요구하고 비판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정난공신이 있는가 하면 세조의 찬탈을 끝까지 반대하던 많은 희생된 사람들 이광수가 얘기하더라도 뭐 100으로 1000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단정회사 같은 데는 그 당시 이제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그 이름도 이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고발자가 있습니다. 사육신에서 지편전 학자로서 성산문 등과 함께 모의를 했는데 그것이 틀어지니까 장인 정창선과 연락을 해서 고발을 세조에게 함으로써 사육신이 전부 이제 처형을 받게 되는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저희 고향 뒷산에 묻혀서 우리가 정승묘 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유튜버들이 와서 고발자의 묘가 여기 있다 하고서 이제 비판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좌의정까지 했던 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서 김종서를 쳐 죽였던 양정이라든지 이런 무인들도 나중에는 세조에게 죽임도 당하고 아마 끝이 좋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문제는 준원이광수의 단정회사를 통해서 특히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처형을 당한 시신들이 찢어져서 각 지방에 보내지기도 하고 또 아무도 그 묘를 거둘 수 없을 때 생육신의 김시습이 그 시신을 모아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김시습은 원래 벼슬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걸 보고 세상이 더럽다고 다 집어치고 단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 또 동학사에서 어몽도와 함께 제사도 함께 지내고 평생 동안 그 죽은 단종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영화를 통해서 특히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것은 주연보다도 주연이 아닌 그 어몽도 역이 이제 더 유명해졌다고 하듯이 이 어몽도 자체가 아주 지금 영웅으로서 부각이 됐죠. 삼족을 멸한다고 그 시신을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을 물속에서 건져서 세 아들과 함께 자기네 선산에다 갖다 묻고 자기 삼형제 아들들과 함께 다 몸을 피해서 각각 떨어져서 뭐 군위로 그다음에 한경도로 다 떨어져서 살게 했는데 241년 뒤에야 숙종이 복이 됨으로써 그의 집안이 찾아졌고 또 군역을 면제하고 또 나중에 정력학이 세워지고 공조판서에 추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그 유명해진 이제 어몽도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그 국립 도서관에 가 보니까 그 어몽도의 후손들에게 군역 그 당시에 군대에 대한 그
부역이나 세금 같은 거죠. 그것을 면제한다는 그 문건이 발견돼서 전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그렇고 아주 요즘에 대단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69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눈물도 흘리게 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특히 외국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나. 영락제가 자기 어린 조카를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세조의 찬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역사를 있었지만은 그 역사적인 것으로 취급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처럼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백 년 후에 그 사실을 찾아서 슬퍼하고 이런 것은 사상 한국 문화의 특징적이고 놀라운 장점이다. 그런 역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육신이 처형당했을 때 죽으면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고 그 시를 쓰고 자기의 그 충성된 생각을 한 유명한 글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문의 유명한 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하는 유명한 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백이숙제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성산문이 쓴 시 중에 그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지언정 재미도 하는 것과 아무리 푸세의 것인들 근위 땅에 있더니. 그러면 아니 수양산 바라보면서 백이숙제를 한탄하지만은 아무리 나라가 미웠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사리를 꺾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고사리는 그럼 그 나라가 고사리가 아니었느냐? 고사리는 왜 꺾어 먹어? 굶어 죽으면 굶어 죽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조가 주는 국록을 먹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 광에 뒀다고 하는 그런 문제와도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정이라든지 의리라든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우리 역사에서 외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69년에 이 단종의 역사 문화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이제 충격이라고 이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500만의 인구도 안 됐을 텐데 지금 1700만의 대한민국의 아마 3분의 1 되는 인구가 그 영화를 봤다. 그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의 영화로서 소설로서 또는 민속신앙으로서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놀랍게도 2026년이라는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역사 공부를 시켜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를 대단히 중요시해서 입시에서도 근현대사가 반이고 근현대사만 치중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고대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관계됐던 그런 문건들이 발견되고 또 역사적 사실들이 얘기가 되고 관계됐던 인물들의 연구와 비판과 찬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은 단순한 영화나 또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상이라든지 민족문화에서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맹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인의 시작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럽게 여기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의, 인정과 의리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나는 우리가 2026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리고 외국 사람도 놀랍게 얘기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단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태백산에 이제 산신령이 됐다. 민속 신앙으로서 또 민속 신앙뿐만 아니라
절을 거기다 짓고 절에다 비각을 만들어서 불교 쪽에서 신앙을 하고 또 무속으로서 신앙이 되고 또 영월 쪽에서는 그 구전을 통해서 또 그것이 전해오고 이런 것은 기록뿐만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도 민속을 통해서도 음악을 통해서도 또 어떤 전시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역사에 문화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문제는 제가 전에 그쪽 태백산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단종 비각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절이 있는데 그 단종 비각 안에 이 안에 이제 비가 있죠. 그리고 이 비의 글은 월정사에 단호 스님이 썼다고 그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단종의 슬픈 역사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관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문화적인 충격이고 또 문화적인 파장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H.G. 웰스가 타임머신을 얘기했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수천 년 앞으로 갔을 때 그것을 이제 상상을 해서 상당히 흥미란 책을 해서 저도 읽고 그때 흥미롭게 생각해지는데 그 H.G. 웰스의 얘기를 하면서 만일 옛날의 세상을 떠난 분을 다시 되돌려서 살게 한다면 자기는 충무공과 단종을 하고 싶다. 그냥 충무공과 단종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순간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를 듣고 싶다. 이제 하는 그런 거를 쓴 글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단종왕후, 정순왕후의 사랑 그리고 바로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 세조의 광릉을 살펴봤고 또 그 기후정난 그리고 단종의 찬위, 그 죽음이라는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냈던 정난공신들 그리고 반대로 충의를 가지고 싸우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춘원지광수처럼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또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관계된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우리의 선조들의 많은 생각을 읽었습니다. 산 군주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 하는 모습이 있어서 군사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그게 한국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외국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런 면이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569년 전의 역사지만은 다시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가 장점, 단점 그리고 배워야 할 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커다란 교훈과 문화적 충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